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좀 늦었지만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사정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사를 좀 하느라고 마음이 바빴어요. 몸이 아주 바쁘다기보다는 마음이 좀 바쁘고 집을 좀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뭐 늦은 그 리뷰들은 대체로 많이 안 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경기 보면서 생각했던 점들이 있고 나름대로는 또 여러분들이 들으실 만한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또 주중 경기 아니 주말 경기가 오기 전에 또 리뷰를 해서 올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리뷰해드릴 경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FC 서울하고 대구 FC 경기인데요. 대구 FC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상당히 대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감독 교체와 함께 반전을 이뤄내면서 순위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연승했잖아요. 연승하면서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 반면에 FC 서울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퐁당퐁당하는 경기력 같기도 하고, 이게 확실히 괜찮아진 거 맞아? 라고 느낌을 가지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이제 경기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드리고 가볼까 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 리뷰의 비중을 봤을 때 대구 쪽이 조금 어, 적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이 좀 할 말이 더 많고, 그러니까 왜냐면 잘하는 거를 설명을 하더라도 설명하면 그래도 좀 빨리빨리 끝나는 감이 있는데, 안 되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워낙 원인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B서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구는 박창현 감독님 오신 이후로 확실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방금 전에 찾아보니까 울산하고 대구 맞대결 때 그 이후에 제가 지금 리뷰를 한번 했던 걸로 나오는데, 그때도 드릴 말씀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지금 이 제목을 써놨잖아요. 지금 감독이 중요하냐, 선수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어떤 성적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대구에서는 감독의 변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건 감독님 체제에서도 성적을 냈던 적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 지난번 리뷰 때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구라는 팀한테는 그렇게 그냥 지키기만 하는 수성의 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를 유지하고 그냥 끌고 가는 팀에는 어울리지 않았던 전술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구라는 팀은 결국에는 시민구단으로서 약간의 약점이 있죠. 돈을 마구마구 쓸 수 없다. 물론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쓰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결국 대구라는 팀에서는 어떤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면서 이 팀을 끌어가는, 그런, 끌어가는 건 세징이라고 할까요? 세징이나 에드가 이런 외국인 선수들이 좀 앞에서 끌고 간다 그러면, 그 끌고 가는 거를 뒤에서 그 수레를 뒤에서 막 밀어붙여서 막 그거를 힘을 붙여주는 선수들은 결국 국내 선수들이고, 그 선수들 중에서 특히나 어린 선수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선수들이 늘 있었고, 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원, 정승원, 뭐 이진용, 황재원 이런 선수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면서 그런 어떤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팀이었죠. 근데 지금 이게 지난 시즌까지의 대구, 또 이번 시즌 초까지의 대구를 보시면 아무래도 너무 수비를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선수들의 뭔가 자기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수비만 하다 끝난다 이런 느낌이 많았고, 새로운 선수들의 그 가세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번 시즌에는 지금 정재상, 박용희, 뭐 박재현 이런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박세진 이런 선수들, 물론 박세진 선수 뭐 지난 시즌에도 종종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지금 많이 젊어진 느낌이 들고, 이 선수들이 새로운 주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 파란 이 하늘색을 대구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뭐 황지현 선수 포리베로 같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도 쓰고, 이번 경기에서 박진영 선수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도 괜찮나 싶었는데 제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링가드 선수가 움직이거나 그 나중에 이제 대처하는 게 좀 보였는데, 이렇게 받아주러 내려가는 선수한테 달라붙어서 가게 되고 나머지는 이 두 명이 지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중앙 쪽에서 볼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뭐 서울 F442처럼도 쓰고 하지만, 내려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여기서 안 따라와 버리면 여기는 세 명이 한 명을 막는 상황이 되고, 여기선 세 명이 공을 돌리게 되는, 단순하게 숫자를 봤을 때 이 허리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붙었다. 라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박찬현 감독님도 이거 하프타임에 얘기했다.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젊은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경기에서도 FC 서울이 경기를 전반전에 잘 풀지 못했습니다. 사실 링가드가 내려와서 한두 번 풀어주는 거 제외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서울 리뷰하면서 말씀 많이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역시나 이제 대구가 촘촘하게 중앙을 잘 지켰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센터백 한 명도 있는 데다가 여기 미드필더인 벨톨라하고 박세진 선수가 굉장히 압박 강도가 높았고 또 하나는 사실 이쪽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여기 측면에 있는 미드필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던 정지상하고 박용희 선수가 나와서 전반부터 굉장히 수비를 많이 해줬잖아요. 후반에 이제 김영준 선수가 들어오고 젊은 선수들이 들어온다는 장점은 결국에는 활동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젊은 선수들이 활동량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맞지만 대구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수비를 많이 해주고 많이 뛰고 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비할 때는 9명, 10명 이렇게 여기 쪽에서 거의 뭐이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10명의 수비를 세징야는 조금 수비에 부담을 덜지만 여기가 이제 10명이 9명이 필드 플레이어 9명이 이제 수비를 짜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역습을 나가야 되잖아요, 결국에. 죄송해요.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역습을 나가야 되는데 이때는 여기 있는 선수들이 또 누구보다 먼저 앞으로 뛰어나가주는 거죠. 결국에 많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 보면 어린 선수들이 이제 교체가 많이 되죠. 오히려 세징야는 끝까지 90분을 안배하면서 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들은 체력을 쏟아서 그 전반전부터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고 그때도 이제 역습에 과감하게 이제 그 가담을 하고 뺏기면 또 바로 전방 압박하거나 혹은 바로 돌아와서 수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또 목말라 하는 그런 어떤 경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프로에 대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또 한참 많은 시기고 하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대구가 색깔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해져서 부상이 회복한 세징야. 세징야는 보니까 아직은 1, 2년은 그러니까 최소 올해는 별 문제 없이 그 어떤 에이징 커브니 뭐니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몸이 올라온 게 느껴졌습니다. 그 복귀하고 나서 직후에 뭐 한두 경기는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서울전에서는 확실히 몸이 올라온 게 딱 느껴지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비는 국내 선수들 위주로 특히나 공격수까지 다 가담해서 측면에 있는 공격수까지 가담해서 안정적으로 수비를 펼치고 세징야랑 그다음에 이제 벨톨라도 이제 그 중앙 쪽에서 볼 지키는 거나 이런 능력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대구가 어 전술은 바뀌었어요. 전술은 바뀌어서 대구 선수들이 뭐 전방 압박을 자주 시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시도하죠. 시도했다가 뭔가 본인들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얘네가 공 잘 돌리네 싶거나 얘네 안정적으로 잡은 것 같다 싶으면 다시 이제 수비 라인을 짜는데 수비 라인이 좀 높아진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간격이 전후 간격이 좁다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공통점과 함께 기본적으로 대구가 잘하는 것 수비나 어떤 이렇게 싸워줘야 되는 것들은 국내 선수들이 해주고 그 다음에 비교 우위 그러니까 1대1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에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혀를 뚫어주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인 전술은 많이 바뀌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대구가 가지고 있는 선수단 구성에서 그 어떤 배분 역할의 배분은 굉장히 대구가 잘하고 있던 형태를 다시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 싸우느냐 뒤에 싸우느냐 이거는 분명히 달라졌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세징야 해줘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세징야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의 그 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한 방을 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있는데 국내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을 막 대거 기용하면서 이런 선수들이 수비도 많이 해주고 공격에도 가담해주면서 세징이한테 그냥 오롯이 너한테 해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선수들이 많이 생겼고 이런 공격수들이 또 수비에도 가담해주면서 그 전체적인 안정감을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많이 뛰어요 다 정재상 그다음에 박용희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박재현 그다음에 또 고재현 선수도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고재현 선수도 지금 박용희 정재상이 지금 한참 좋아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걸 분명히 또 나눠서 지어줄 수 있는 선수고 또 에드가 선수가 제가 듣기로는 에드가 선수가 이제 뭐 그 조금 약간 이적 시장에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팀을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들은 게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나고 이야기다 들은 바가 있는데 어찌됐든 에드가도 지금 들어와서 후반전에 들어오면 이 머리로 하나씩 도와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구분이 돼 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밥신이잖아요. 밥신 벨톨라가 상당히 중원에서 이 1대1에서 본인한테 들어온 압박들을 잘 그러니까 감당을 해주면서 대구의 전체적인 느낌이 확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요 잠깐 제목 다시 보여줄까요? 감독이 중요하냐 선수가 중요하냐 인데 지금 대구에 있어서는 감독의 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용희 선수가 최근 잘해주고 있고 정지성 선수 잘해주고 있고 막 그렇지만 이 선수들이 사실 뭐 갑자기 나타나서 영입돼서 들어온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을 결국에는 장점을 알아보고 팀에 녹아들게 하고 이 선수들한테 적합한 이 선수들까지 활용해서 포함해서 적합한 전술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결국 감독의 역량이고 뭐 감독님이 이걸 전부 다 안 할 수도 있죠. 감독님이 아주 막 전술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밑에 그런 어떤 전술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코칭 스태프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 얘기 들어보고 괜찮다 하니까 이제 팀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창현 감독님의 지도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고 팀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대구의 반전에는 역시나 감독의 몫이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더 중요한가? 대구한테 있어서 누가 더 중요했냐? 이 반전에 선수들이 잘해서만 바뀌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감독의 몫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거랑 이제 반대되게 서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서울 얘기는 참 드리기가 말씀 많이 드리고 싶긴 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지도자 선생님이고 제가 잘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놔서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또 이제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워낙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 지도자잖아요. 김기동 감독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너 지금 이렇게 너 틀리지 않았다고 실드 치는 거냐? 이렇게 또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도 김기동 감독님에 대한 기대가 워낙 저도 크고 응원하는 지도자고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경기를 또 자주 보니까 리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리뷰 봤더니 거의 매 라운드 했던 것 같아요. 서울 경기는. 네. 또 이제 인천하고 더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관심이 가는 경기들이 많았어서 리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제가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를 그냥 분석하는 거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 해석 이런 걸 좀 많이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듣다가 저 새끼 개소리 한다. 저 새끼라고 하면 안 되나? 저 녀석이 개소리 한다 싶으시면은 그냥 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의견으로 하나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FC 서울이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감독이냐 선수가 문제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두 양쪽에 다 안 되는 팀은 다 양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지금 같은 처지에서는 조금 김기동 감독님보다는 선수단 쪽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FC 서울이 그 지금 하는 축구가 김기동 감독님 원래 포항에서 했던 축구랑은 사뭇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수원 FC전 리뷰를 하고 나면서 본인이 하려던 축구를 포기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은 비슷하게 나왔다고 봐요. 잠깐 이 바둑알 불러오면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뭐 저기 링가드 선수가 미드필더처럼 나와서 일루저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이제 일류첸코가 최전방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4-2-3-1 혹은 뭐 4-4-2에 가깝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준비를 해왔는데 어 점유율이 좀 높았어요. FC 서울이 전반전에는 특히나 제가 느끼면은 전반전에 뭐 흐름이 왔다 갔다 하긴 했죠. 흐름이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서울이 점유율을 잡고 있을 때 점유율이 높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 점유율을 잡고 있을 때 중앙 쪽에 볼 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공격 정리 잘 안 된다. 그러다 이제 링가드가 한두 번씩 빠져나와가지고 받아주고 연결해줄 때 좀 풀리는 감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이게 서울이 의도했던 경기 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축구는 결국 숫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는 3백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사실상 수비할 때 5백이고 5-4-1 형태까지 거의 가깝게 내려선단 말이에요.
간격은 좁게 하고 라인은 놓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두 줄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이 두 줄을 굉장히 빡빡하게 세워놓고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는 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썰어가려고 그러면 조금 세밀하게 풀어가고 싶으면 여기 측면 쪽을 공략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쪽에 들어오면 숫자적으로 본인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5명 사이에 단순 어떤 이야기지만 5명 사이에 2명이 들어가 있는 골이라서 여기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 공격수들은 이쪽 측면 공격수가 이렇게 바깥쪽에 서버린다 그러면 1대1이죠. 여기서만큼. 물론 여기를 뚫고 들어가면 이 친구가 4번 친구가 도움을 주겠지만 어찌됐든 1대1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서 하나 더해지면 요즘에는 풀백들의 공격력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번 선수가 뭐 강성진 선수라고 해볼까요?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면서 몇 번 찬스를 만들고 나면 이 선수가 이렇게 이쪽으로 바짝 붙을 수밖에 없게 돼.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열리게 되죠. 혹은 뭐 이 선수가 공을 이쪽에서 잡고 좀 안쪽에서 잡아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수가 이 바깥쪽으로 돌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도 이 선수가 이거를 돌아가면서 직접 들어가서 패스를 받으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받으러 가는 척하면서 이 선수는 그럼 따라가겠죠. 그리고 4번이 나와서 여기 커버를 치거나 아니면 미드필더가 나와서 커버를 치거나 이 선수가 나와서 커버를 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이제 이쪽 공간들이 아까보다는 훨씬 넓어지게 되는. 요거보다는 넓잖아요. 그죠? 이 선수가 끌려가면서 형태가 이제 바로 이제 완벽해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서 측면부터 풀어가는 게 중요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 쪽에 못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5번 선수가 움직임을 해주면은 11번한테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걸 안 했어요 사실 전반전에. 생각해 보시면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 굉장히 적었고 올라가더라도 위치가 한 이 정도까지 여긴 깊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깥쪽까지 막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뒤쪽을 많이 지키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난번 수원FC 경기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FC 서울이 본인들이 이제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김기동 감독님이 그러면 우리도 당분간 실리적인 걸로 하자. 왜냐면 선수들도 이기면서 자신감이 쌓이는 거지 어느 순간 그렇잖아요. 어, 본인이 본인들한테 대해서 결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지 못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그냥 계속 이거 안 되는데 계속 가서 우리 믿음을 가져 한다 해서 믿음을 가져지겠습니까? 승리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순위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뭐 4위나 5위 정도까지 올려놓는다 그러면 새로운 거 시도하더라도 선수들이 그러면 우리 감독님 믿고 한번 해보자 우리 스스로도 믿자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성적이 안 나오는 생각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실리적인 전술을 택하고 있고 이게 나름대로는 이기는 경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울산전도 변수가 발생해서 그렇지만 경기를 나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괜찮았던 경기라고 생각해서 뭐 인천전도 이기기도 했고 그런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전은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후반전에는 그러면은 그런 경기 운영을 조금 더 약간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던가 혹은 그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와중에서 한 골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팀의 어떤 전술적인 어떤 지금 운영을 본다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실수였죠. 실수였는데 저는 조금 선수 개인 탓하는 건 좀 안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 권한규 선수 쪽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자책골을 넣은 최준 선수보다도. 그건 진짜 명백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권한규 선수가 앞에서 떴거든요. 물론 이제 최준 선수도 아쉬운 게 있는데 권한규 선수가 헤딩을 딱 떴는데 거기서 센터백들이 머리를 못 맞추는 경우는 이건 좀 실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맞췄어야지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흐르면서 최준 선수는 앞에서 맞추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떨어지는 거를 이제 반응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맞고 본인한테 와버리니까 그게 맞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한 실수였고 두 번째 골 실점도 백종범 선수가 이제 첫 컨트롤이 좋지 않았는데 그 상황도 사실은 전방 압박 대구가 잘 들어온 상황이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볼만 잘 잡아놨으면 앞쪽에다 연결을 해주면서 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골 다 실수가 나온 상황이었죠. 근데 그 두 골 실수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은 본인들이 그 하고 싶지 않은 경기 운영,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경기 운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리뷰했던 것도 보시면 대구나 막 이런
경기들, 대전하고 했던 경기나 이런 것들 보시면 대전한테 크게 졌었잖아요. 그런 경기들을 보시면 본인들이 볼 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러고 더 돌리려고 그러고 중앙에 막 어떻게든 쑤셔 넣어보려고 하다가 공 뺏긴 다음에 역습당해가지고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보시면은 막 풀백들이 막 넓게, 이 좌우로 넓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상대를 찢어놓고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해놓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숭숭 뚫리잖아요. 좌우 간격이 벌어지니까.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이 공격 가담을 좀 덜하고 뒤쪽에 많이 퍼져 이렇게 눌러 앉아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전반 운영을 그래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뭐 역습을 주긴 줬지만 또 완벽한 찬스는 안 줬어요. 막 이렇게 터무니없이 막 이렇게 아예 뚫려 있고 이런 상황은 또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잘 쫓아왔고 어느 정도는 균형 유지하면서 잘 하고 있었는데, 실점을 딱 하고 나니까 이때는 공격으로 나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게 좀 있었죠. 예. 물론 대구가 효율적으로 이걸 더 응징하지 못했다 이런 감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서울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기 흐름이 됐던 거죠. 0대0 상황에서 대구 너희도 급하잖아, 나와봐 해서 빈틈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실점을 하고 나니까 대구가 덤빌 이유가 없어지죠. 야, 너네 공격 별로 못하잖아, 해봐 하면서 우리는 안 해도 돼, 우리는 뭐 굳이 안 나갈 거야처럼 보이지만 기회가 되면 나가죠. 그러니까 서울은 조급해지고 중앙 쪽에 계속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막 하다 보니까 더 안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때려 넣게 되는 롱패스가 엄청 많아지고 마지막에 거기서도 막 킥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따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이 경기력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지난 대구전에서 봤던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럼 왜 그러냐? 여기는 이제 제가 조금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저는 서울의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활동량이라고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제 서울 팬 친구가 항상 그런다 그랬잖아요. 형, 팔로세비치가 너무 느려요. 기성용하고 같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너무 느리다고. 근데 저도 그냥 동의하는 바가 있는 게, 이 팔로세비치 선수는 장단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어떻게 이 선수가 다 잘하겠어요. 팔로세비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느린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폭발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뛰어요. 엄청 많이 뛰는데, 한 다른 선수들이 뭐 안 뛸 때 30 뛰다가 100 뛰고 30 뛰다가 100 뛰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면, 팔루세비치는 한 60으로 계속 뛰어다니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것도 이제 전술적으로 잘 맞춰 들어가면 전방 압박도 성실하게 각을 잡아주면서 이제 뛰는 거는 잘할 수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는 거, 여기도 가지고 저기도 받아주고 여기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선수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기성용 선수랑 만나게 되면 이제 별로 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기성용 선수도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예전엔 빨랐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또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옛날같이 빠르지도 않고, 또 이 선수도 많이 뛰긴 하는데 팔로세비치랑 비슷한 선수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엄청 바쁜데 정작 100으로 빡 뛰어갈 때 상대보다 빠르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있고, 또 이승모 선수도 비슷한 유형이죠. 예, 그렇지 않나요? 이승모 선수도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잘 뛰고 하는데, 이 선수가 앞으로 팍 튀어나가는 힘은 약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중원 조합이 다 그래요. 예, 그런 약점이 있고, 임상엽 선수도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예, 임상엽 선수도 저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선수가 기술적으로 순간적으로 접고 하는 것들은 잘하고 크로스에서도 뭔가 날카롭게 킥을 할 수 있는 선수지만, 이 선수가 빠른 발로 이제 제치기에는 나이도 많은 선수고,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보면은 최근에는 좀 읽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전에는 이 선수가 이제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정말 왼발로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강성진 선수한테 볼이 들어가면 이제 상대가 알죠. 왼발 쪽, 약간 오른발 쪽을 줘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강성진을 만나면. 왼발이 워낙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 가면 강성진 선수가 오른발로도 슈팅을 종종 시도하고, 오른발 쪽으로 이제 왼발로 하는 척 해놓고 이용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뭐 대구처럼 밀고 올라와서 여기 있을 때는 강성진 선수가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경우거나 이쪽으로 끌고 유도해 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공을 잡아놨다가 이쪽에 연결해 주거나 본인이 이동하다가 뒤로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진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별로 없어요.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볼 돌리면서 이쪽에 볼이 들어오면 막 이게 뭐 이것만이 유일한
설명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진 않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측면에 공이 딱 예쁘게 연결이 됐을 때 이걸 한 명이 딱 치고 올라가면서 뭐 개인 돌파든 뭐든 공간에서 싸움을 하든 툭 치고 가면, 예를 들면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감독님이, 김기동 감독님이 다 전부 잘했는데 선수들이 못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선수 구성상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탁 치고 나가면 이게 따라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 다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럼 압박 그 간격 유지를 해서 여기 이선, 여기 있던 이 이선들도 다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공격에서 이쪽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쪽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공격에서 좀 활기가 돌 텐데, 최근에 서울의 공격이 답답해진 이유는 측면 쪽에 볼이 투입되더라도 여기서 뭔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혹은 뭐 연계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여기 올라가면 역습이 위험해지니까 안 올라오니까 여기는 고립돼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도 힘들어요. 광성진 선수하고 그 임상엽 선수도 피곤할 거예요. 이쪽에서 공을 잡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엔 아예 이쪽 한 칸 안쪽에 들어와 있죠. 약간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여기 들어와도 마찬가지인 게, 뭔가 이 좁은 공간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가 답답해지는 감이 좀 있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자꾸 뒤로 나오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완벽하게 가르디올라처럼 풀어갈 수 있는 팀이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서 아까 그 팔로세비치랑 제가 좀 중구난방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팔로세비치, 이승무 선수, 뭐 기성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상의 문제가 좀 있다. 활동량이 좀, 활동량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동력, 빠른 발, 어느 정도 때 압박할 때 막 싸워주는 거, 그런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적합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럴 때 이제 많이 썼던 것들이, 포항에서는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너무 상대가 촘촘하게 잘 설 때는, 그때 이제 김기동 감독님은 어떤 때는 이걸 생략해 버려요. 이쪽에다 투입시키고 앞에다가 길게 연결할 때가 있어요. 길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가 중요한데,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세컨드 볼 싸움을 잘 해줘야 돼요. 예, 잘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밀리지 않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떨어뜨린다 그러면 막 이 선수도 받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게 바짝 붙어서 여기서 싸움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볼을 다시 탈취한다 그러면 되게 좋은 효과가 받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볼을 전진시켜서, 이게 6번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촘촘하게 서 있으면. 그러니까 2번 선수가 여기를 이렇게 뭐 6번 선수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막 바짝 붙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을 텐데, 이게 좀 이 뒤에서 받으려고 하다가 여기서 연결시키고 떨어뜨려서 이 선수가 잡으려고 하는데, 이걸 제압박해가지고 여기서 볼을 탈취했다. 그러면 뭔가 느낌이 아까보다 더 깊은 위치에서 더 좋은 상황에서 공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공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면 아까 되게 성공이라고 했을 텐데, 이거를 꼭 발밑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투입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걸 잡아가지고 이런 위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수비 있게 붙어 있겠지만, 그럼 여기서 막 패스 나갈 길이 막 많이 열리죠. 여기다 투입하면 이 선수가 뛰어갈 거 아닙니까? 네. 꼭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졌다. 근데 7번이 여기를 제압박해서 여기서 공을 딱 빼앗았다. 그러면 진짜 여기 막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 여기 막 패스 연결해주고 이런 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컨드 볼 싸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였어요. 포항에서는 김기동 감독이 쓰시는 것 중에.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왜냐면 중원 구성이나 미드필더 구성, 측면 공격수 구성이 좀 활동량이나 폭발력 측면에서 많이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레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선수단 구성이 전방 압박을 구사하기에 그렇게 좋은 구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싸움을 걸고 세컨드 볼 싸우기에는 구성이 조금, 김기동 감독님이 이거 우리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기에는 좀 부족한 구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소극적으로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실 너희가 덤볐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축구를 하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이 원하는 공격 전개, 우리가 좀 볼을 돌리면서 좌우를 넓게 쓰면서 측면부터 풀어가야지라고 하는 것들은 자꾸 역습을 당하고 거기서 실수를 하고 당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쓸 수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플랜 B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롱킥 때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세컨드 볼 싸움 하는 건데, 그 선수 구성상 또 그게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의 공격이 잘 안 풀리게 되는 상황이고,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공격이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서울 선수들의 선택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저는 선수들의 기술적 능력 외에도 다른 능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패스 선택이 좀 저는 아쉬울 때가 종종 보입니다. 역습 나갈 때, 그 대구전에도 역습 나갈 때 한두 번 기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패스 선택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볼을 잡아서 연계를 막 여기를 돌파를 해서 들어가고 여기가 막 물려가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선수가 여기다 이렇게 뛰어 들어간다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때 다른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선수가 가니까 뭐 이 선수가 이렇게 쫓아가고 그럼 여기를 주면 되는데 쉽게 주면 되는데 이 선수가 여기를 채워주려고 나올 거고 이쪽에 돌아가고 있는 선수가 있으면 막 이거를 여기다가 주고 이 선수가 가서 여기다 꺾어주면은 마무리해도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약간 제 생각에는 이런 때 그냥 이쪽에 뛰는 선수 앞에다 연결하려고 막 어려운 패스를 하는다던가 그다음에 이쪽에서 공을 받았을 때도 본인이 잡아서 잘 돌았어요. 잘 돌았는데 줘야 될 타이밍에 못 주니까 수비는 사라지기 그러니까 수비가 노출했던 공간들 그래서 잘 돌았다. 예를 들어 잘 돌았다. 그럼 9번이 여기 움직이면 딱 패스가 들어갔을 때 눈이 맞아서 딱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패스 타이밍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뛰어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패스가 딱 맞아야지 옵사이드 라인 깨고 들어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 선수가 뛰는데 공을 안 줘버리면 그때는 이제 줄 선수가 없는 거죠. 뒤에 안 그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 선수가 다시 이걸 뒤로 나와가지고 연결되는 거죠. 혹은 뭐 이것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공 잡아서 딱 잘 돌았어요. 이 선수가 툭 튀어나와서 이제 나 줘 했는데 여기 주는 타이밍에 한 번 더 쳤다. 예를 들면 줘야 되는데 못 줬다. 그럼 이 선수가 여기 따라오면서 여기 가려버리거든요. 여기 재정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줄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거 백패스 나오던가 본인이 돌아 나와가지고 이쪽에다 연결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지금 선수들이 패스 타이밍을 잡는데 조금 애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김기동 감독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항에서도 그렇고 속도를 높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기자 생활할 때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그래도 나눴던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태국 전지훈련을 한번 할 때 그 코로나 오기 직전에 한번 그 태국 전지훈련에 쫓아간 적이 있고 김기동 감독님하고 이제 막 길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때 커피 한 잔 그 받아가지고 저녁에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궁금한 걸 많이 여쭤봤어요. 근데 김기동 감독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다른 인터뷰에서 그렇게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선수들의 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축구 지능을 왜 그러냐면 볼을 운반시키는 거는 선수가 아무리 빨라도 공이 더 빨리 가요. 사람보다 무조건 공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이동시키는 게 효율적인 거지 선수가 공을 가지고 이동하는 건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병수 감독님 이거는 그냥 여담이지만 김병수 감독님은 선수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냐고 물어보면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개인 기술이 한 명 제치면 제일 쉽다 축구가.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마다 생각이 다르신데 김기동 감독님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되게 이제 본인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폼니시 감독 때 다이아몬드 441을 썼대요. 그때 본인을 이 흔히 말하는 6번 자리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쓰셨다는데 여기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그랬지만 대형 수비형 미드필더들이나 좀 이렇게 몸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쓰려고 했는데 여기를 본인같이 작은 선수를 썼다고 니폼니시 감독이 하면서 그때 생각했던 거는 남들보다 어떻게 더 빨리 볼을 처리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셨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축구 지능이 제일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공 받았을 때 누가 어디서 빨리 튀어나와주고 이 선수도 그 판단에 맞춰가지고 빨리 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전반적인 팀 속도, 팀 스피드가 올라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있는 선수들이 팀 스피드를 올리는데 적합한 축구를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에는 김기동 감독님이 포항에서 했던 것도 있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애초에 그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포항에서 축구를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 선수들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임상혁 선수가 물론 포항에서 지도를 받았던 선수긴 한데 다른 선수들하고 합이 막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시즌 초반에 서울이 조금 성적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시즌을 운영하는 시작을 했다 그러면 선수들도 조금 더 빠르게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력을 안정시켜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조급해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내가 뭘 해볼까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주니까 오히려 전반적으로 팀 스피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일단 지도자 선생님이 말대로 조금 가는 편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러면 감독 잘못이 없냐? 감독은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지금 애들 못 한다는데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풀백 전진 안 시키는 거. 그거 되게 소극적인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는 본인이 타협을 했다고 봐요. 타협은 한 상황인데 더 타협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진짜 완전히 내려서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려선다고 실점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선수단 구성에 약점이 있다.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에는 좀 그런 에너지 레벨이 아쉽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에너지 레벨이 아쉽다. 그거만큼 더 저는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지점이 센터백 조합입니다. 센터백 조합이 약해요. 그러니까 내려서기에도 약해요. 왜냐면 권한규 선수나 박성훈 선수나 사이즈가 아주 압도적으로 크지 않고 헤딩 능력이나 이런 데이마크에서 솔직히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전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수도 나오고 실수가 있고 박성훈 선수도 뭐 아직 어린 선수고 그럼 술라카 바지끄댕이 잡아가지고 퇴장받았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약점이 발이 느리죠. 그리고 데이마크에서 발이 느리다는 거는 약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주성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 전형적인 센터백이 좀 없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센터백 보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내려서는 것도 답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앞쪽에서 적당히 싸우면서 우리가 좀 주도권도 잡고 하지만 억지로 공격하지 않고 좀 많이 돌려가면서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혹은 좀 제한적인 기회를 노려서 득점을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기동 감독님도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거 잘 안 되니까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지 않고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서울 팬들께서는 굉장히 서울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크고 그러니까 뭐 잘할 선수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마냥 그렇지만도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김기동 감독님하고의 그 궁합이 잘 안 맞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나와서도 막상 기대했던 선수들 나와서도 조금 아쉬운 면들 보여주네. 예를 들면 한승규 선수도 경기 들어왔는데 별로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감독의 몫으로 돌려야 되느냐? 그러면 이건 선수단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선수들이 뭐 함량 미달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선수들이 제 몫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이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기성용 선수가 사실은 그 공격 전개의 핵심인데 이 선수 파트너는 제가 봤을 때 그 우리가 이제 2014년 월드컵 나갈 때도 그랬지만 약간 한국영 선수 같은 활동량이 많고 다부진 선수를 꼭 붙여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는 그게 무슨 전술적으로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파트너들이 있을 때 기성용 선수가 좀 부담을 덜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유형의 파트너가 지금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황도윤 선수도 잘 나와서 잘해줬지만 지난 경기 안 나온 거 보니까 좀 부상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승우 선수가 기성용 선수의 그 직접적인 대체자가 되는 게 낫지 파트너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체자가 되는 게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류재문 선수도 들어왔다 또 나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건 알겠어요. 부상 선수가 많은 것도 이제 불운으로 다가오는 상황인 건데 어찌됐든 선수단 자체에서 그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측면에서도 조금 더 역량,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량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조금 빠른 선수들도 좀 필요한 거고 윌리안 선수를 쓰기엔 또 이 선수가 제가 보기엔 수비 가담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윌리안은 수비를 할 땐 해. 근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려요.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수 특성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팀이 감독하고 하나 혼연일체가 되는 상황인데 아직 뭐 시간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구성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FC 서울은 감독님의 역량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더 좋은 감독이 오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FC 서울이. 하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쪽보다는 좀 선수단 구성에도 분명히 아쉬움이 있다. 이 얘기는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이 마땅한 해결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감독님이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오면 수비적으로 내려선다 그러면 그게 될까? 그 안정적일까? 진짜 서울이 진짜 3백 쓰면 하니까 안정적일까? 그냥 상관없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풀백 쪽은 이제 이태석, 최준, 또 이제 광상우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풀백은 또 그래도 좀 안정이 된 느낌이죠. 윤중규 선수도 오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은 풀백 쪽은 안정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 센터백에서 누구 한두 명 정도는 조금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김주성 선수 복귀에 맞춰서 센터백을 좀 든든히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측면 쪽에서도 어 아무래도 공격 전개를 측면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앙 쪽에 볼 투입을 못하는 상황이고 서울 상대로 다 그렇게 중앙을 빡빡하게 쌓으니까 기성용 선수 그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후방에서 공을 돌리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측면에서 잘해줘야 되는데 측면 선수들이 너무 이제 그쪽에서 뒤로 자꾸 나오는 패스를 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감독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선수들이 또 이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선수단의 구성에도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FC 서울은 지금 문제를 찾자 그러면 좀 선수 쪽이 아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실수로 승점을 많이 잃고 있죠. 특히나 전북전도 그랬고 이번 대구전도 사실은 실수로 그랬고. 네. 그러니까 저는 실수는 그러면은 이거는 대체 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수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최근에도 저도 그 서울 구단에서 나오는 거 좀 봤었는데 좀 선수들이 조급한 것 같아요. 자꾸 못 이기고 홈에서 한번 이기고 싶은데 그가 이기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기면 이 경기 이겼다 그러면 자신감을 찾고 우리 이렇게 계속 해나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이제 실수가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팬들 앞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실수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결과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두 경기 이겨가면서 본인들의 힘을 믿고 감독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은 이번 시즌은 많이 좌충우돌할 것 같은 시즌이다. 제가 시즌 초반에 잘할 거다. 3강으로 뽑았는데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팬들께서도 응원을 늘 뜨겁게 보내주고 계시지만 더 뜨겁게 응원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축구 어렵습니다. 네, 이쯤 하고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보니까 엄청 오래 했네요. 가볼게요. 감사합니다.